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분은 민주당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니, 우리가 민주당 F4 얘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니까 F4가 완성되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한준호 의원님. 그치. 그리고 또 장경태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그러게, 전용.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 너무 흔하게 들으셔서 아니요, 식상하시죠? 과찬이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네, 네. 아니, 사실은 최연소 28의 국회의원이 네, 맞습니다. 되셨으면, 와, 특히 국회는 평균 나이가 좀 높잖아요. 네네네. 나이가 주는 제약, 부담, 이런 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한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까요. 전혀 그런 제약은 없고 오히려 장점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정치는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들의 세대들의 이야기를 또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저는 2030이 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장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의원님은 이렇게 젊으시다 보니까 국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바뀌는데 큰 영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보좌진들한테 또 슬리퍼를 직접 선물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슬리퍼를.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네. 보좌진 분들께서 그 구두를 계속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왜 구두를 신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국회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또 국회에 권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권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맞아요. 활동을 해왔고 예. 권위랑은 사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당연히 슬리퍼를 신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제가 사서 드리겠다라고 해서 다들 발 사이즈를 조사해서 한 분 한 분 슬리퍼를 드렸던 거죠. 네. 너무 좋은 일을 하셨네요. 발이 편해야지 일도 편하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대단해요. 의원실에 오면 또 오신 분들께 뭐 차 내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좌진 분들이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청년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각 의원실에 가보면 이제 비서관님들께서 차도 내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그마한 냉장고를 안에 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음료수를 네네. 그냥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 손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용기바라고 해가지고 셀프로 꺼내 먹을 테니까 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용기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왜 네. 용기바예요? 그 바 안에서 음료수를 각자가 꺼내 먹죠. 혹시 네, 전용기를 이름을 용기... 따간해가지고. 나는 의원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야 되는 줄 알고. 용기바. 그러네요. 전용기 의원님이시기도 하니까 용기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모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 용기바를 붙여놨던 거죠. 멋있다. 아니, 확실히 젊으시니까 발상도 이렇게 맞아요. 다르네요. 네. 아니 저는 또 상임위 회의 때 네. 한복 입고 계신 모습도 인상 깊게 봤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 또 한복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그때가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그 시기 그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방에서 준비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했던 게 한국은행의 정초석이 이토 히로부미가 썼던 글씨로 돼 있다라는 것을 고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대학교에 가서 책을 저희가 입수를 한 거죠. 그 입수를 해서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인데 왜 아직까지 서울 한복판 한국은행에 이게 정초석으로 남아있느냐라고 고증을 하면서 그러면 나도 한복을 입고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매년 한복을 입으시겠어요, 요즘에도? 저도 웬만하면 입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한복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찾아보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는 더 많이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때 문체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님께 한복을 입는 이 행사를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대통령이나 장관님께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실 때 한복 입고 가셔라 라고 제안을 했더니 또 황희 장관님께서 문체부에 한복의 날을 또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이럴 때는 완전 또 요즘 젊은 세대하고 또 달리 네. 약간 뭔가 여기에 노인이 한 분이 계시는 느낌. 저는 강길갑 의원님 이후로 오랜만에 또 한복을 입은 의원님 봐서 반가웠어요, 정말로. 저 말고도 우리 문체위에서는 이모경 의원께서도 한복을 또 입고 상임에 예. 출석을 하셨어요. 예. 네. 그 의원님 SNS를 보니까 네. 제가 발로 뛰는 국회의원은 봤어도 바다로 뛰어드는 국회의원은 또 처음 봤는데 네. 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네네. 예.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습니다. 네. 거기 소관 기관에 보면은 문화재청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에 천연기념물인 문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문섬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에요. 거기 산호도 많고요. 산호 군락이 아주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호와 예. 그리고 문섬의 일대가 훼손되었다라는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네.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자마자 문화재청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조사를 나가는데 저도 직접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문섬 그 산호 군락이 있는 곳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직접 간 거죠.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서 산호 군락의 훼손 정도도 보고 이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같이 토론회도 열고 하겠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뭔가 뭐 에너지가 느껴지고 좀 네. 활력이 느껴지고 그러지 발로 않습니까? 막 뛰어다니시는 게 그쵸? 느껴지십니다. 네.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 뭔지 전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좀 밉더라고 이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좀 미웠어요. 책이 어렵더라고. 많이 미웠어요. 네, 유시민 작가님의 국가란 무엇인가 허위평론가의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또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오유경 아나운서는 네.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때 해야 되는 공부를 이제 와서 했잖아요. 지금은 뭐 작가로 잘 알려진 네. 유시민 작가가 네. 2011년에 이 책을 냈습니다. 당시에 이 국민참여당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또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그간의 이 국가론에 관련된 저서들을 쭉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우리가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진보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그런 주장까지도 담고 있는데요. 네. 2017년엔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개정판인데요. 네. 이제 유시민 작가로 활동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원하시죠. 그래서 작가로 2011년에 있었던 좀 본인 정당의 강력한 목소리는 좀 빼시고? 네, 좀 더 부드럽게, 예. 소프트하게 이렇게 책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의원님이 이 책을 언제 신판을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구판을 저는 읽으신 개정판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인생책이 되신 거예요?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네.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 내용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을 접하고 네. 저도 한번 읽어봤죠. 근데 정말로 다양한 내용,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써주신 국가론을 네. 조목조목 이제 압축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 책에다가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네. 그런 생각의 정리를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돼서 저는 인생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과연 국가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전용기 의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가지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차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정리한 국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나온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국가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국가를 모든 것의 최우선에 두는 이론입니다. 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철학자가 토마스 홉스인데요. 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반목과 질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계약이라는 걸 맺었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폭력권을 위임하고 대신에 국가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아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는 좀 축소시키고 대신 국가의 권력이 늘어나면서 그 국가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의 바탕이 된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치게 되면 파시즘 같은 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또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 한 400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가 이제 정리한 이론인데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국가하면 우리가 세금 내면 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큰 울타리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말리아나 뭐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 책에서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들 나라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범죄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이유들은 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뭐라고 하면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국가주의 국가로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힘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해서 국가가 하는 폭력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책에서 잘 정리를 해놨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국가는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잠깐 국가주의 국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주의 국가도 충분히 장점이 있는 게 무정부 상태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이 국가주의 국가에서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살려봐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장점들을 모아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저는 내포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주의 국가론 토마스 홉스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자유주의 국가론이었는데요. 이 자유주의 국가론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네.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세를 떨치다 보니까 네. 이제 국가가 그런 시민의 어떤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났던 거죠. 네.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유로운이라는 책에서 이 최소의 어떤 국가의 역할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처럼 법에 기반을 두고 어쨌든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국가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국가론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국가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옹호해 줬다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에 와서는 국가의 어떤 폭력을 어떤 권력을 좀 제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쉽게 생각하면 군대나 경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위임을 해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나 군대에서 네. 아까 국가주의 국가론처럼 약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게끔 네네. 그 정도의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학교 다닐 때 전공은 뭐셨어요? 학부 다닐 때는 체육학이었는데요. 아. 대학원은 경영 컨설팅 학이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꿈이 뭐 정치인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체육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교직이수를 해서 예. 체육 교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교사가 되려고 하도 이제 교생 실습도 나가고 아이들하고 네.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울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체육학과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체육학과에도 본인의 어떤 또 세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의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주로? 저는 볼링 선수까지 했었어요. 진짜요? 볼링. 그러고 보니까 이 체구 자체가 좀 다르신 아니 것 의원님 같은데요. 너무 멋있겠다 이렇게 탁 해갖고 스트라이크 야. 스트라이크 의원님들끼리 어. 볼링장 가서 볼링 내기 하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겠네요. 압도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는 같이 가서 한 번씩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의원님께서 또 그 국회 입성 전에는 식당 사장님을 하셨다고 네네네네. 들었어요. 진짜요? 네. 함께 고민하던 친구와 이제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럼 야간에는 내가 맡아서 할게, 낮에는 너가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교대로 저희가 장사를 했던 겁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소상공인이었던 거죠. 결국엔 청년정치 활동을 하면서 낮에는 정치 활동하고요. 저녁에는 한 6시부터는 이제 저녁 음식도 팔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맥주도 팔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정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기 메뉴가 뭐였어요? 자랑할 수 있는 메뉴는 사실 꽃게 닭도리탕이었어요. 꽃게 닭도리탕에 닭도리탕? 꽃게를 넣으면 그거 굉장히 맛있어져요. 개발 메뉴네요? 다양한 뭐 지역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저희는 사실 닭도리탕에다가 그냥 꽃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뭐야 해서 그런 조합은 한 번도 나도 전 못 처음인데요? 봤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해물탕 맛도 나고 닭도리탕 맛도 나고 굉장히 괜찮은 메뉴였어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아니 오서방하고 메뉴 맛보러 가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한번 그거 가보셔야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의원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네. 될까요? 매출은 괜찮았나요, 의원님? 그거 진짜 중요한 진짜 거. 중요한 어. 거거든요. 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길래 와 이거 좀 잘 되겠다 싶었는데요. 오. 점점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는 자영업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맞아. 강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시구나. 왜냐면 코로나 초창기까지 제가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식당 운영을 했었죠. 아, 네,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해 이제 6월에 총선이 있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와, 네. 그러셨구나. 아, 근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의원님 1호 법안이 어떤 청년 정책이 네.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처음에 국회 들어와서 우리 보좌진 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예. 혹시나 자영업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코로나 시기가 닥치자마자 네. 정말로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랬죠. 그거 알아요. 매일 네. 매출이 0원. 얼마나 이었었어요. 힘들었어요, 세상에.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1호 법안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내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한번 내보자. 그러나 법무부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도 정말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내자라고 해서 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거 언제 통과되냐?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실 소망이 있었죠. 네네. 근데 코로나가 정말로 장기화가 되니까 법무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다. 잘 됐다. 저는 그때 정말 쾌재를 외쳤습니다. 우셨을 것 같아요, 왠지. 거의 그 수준까지 갔던 그쵸. 거예요. 울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울지는 않았지만. 울 뻔. 네, 울 뻔했습니다. 울먹울먹. 근데 그때 야 내가 진짜 국회의원 되길 너무 잘했구나. 네. 그 생각 하셨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저는 생활 정치가 이래서 생활 필요하다라는 정치.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해봤고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사실 조금 무리한 법안일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냈던 게 사실 통과가 되고 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맙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유, 의원님 사연 들으니까 이제 정치 입문하시길 정말 잘하셨네요. 맞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고요. 이번에는 누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는 플라톤과 맹자를 좀 대립시켜 놓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플라톤 같은 경우는 누가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철인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철인은 철학자를 뜻해요. 네,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 아마 플라톤은 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가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리석은 군중들이 모여서 우리 현명한 스승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맡겨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한 사람이 바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네. 주장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철인 정치를 읽으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럼 어떤 사례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현명한 한 사람, 누구 떠오르세요? 저는 그 10,000원짜리를 원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대왕, 세종대왕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런 철인 정치의 한계는 계속 철인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세종대왕 이후에 계속 세종대왕 같은 분이 맞아. 있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철인 정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철인 정치의 한계는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그쵸. 있고요. 네. 예. 가장 큰 한계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독재의 영역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한 없는 권력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국가주의 국가론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독재자들이 이제 국가주의 국가론을 좀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넘어서는 이제 폭력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플라톤의 생각과 또 다른 견해를 펼친 분이 맹자예요. 맹자는 철인이 아니라 이게 덕의 정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 맹자는 그 네. 덕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왕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민심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뜬 배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는 민심에 의해서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민심에 뒤집어질 수 의해 있다. 뒤바뀔 수 있다라고 혁명적인 하는 사상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배자들에게는 좀 뜨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민심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자의 견제 정치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우리 탄핵 정국을 한번 떠올려 보면 주권 재민이라는 헌법상의 논리를 명확하게 실현했던 시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시민들이 우리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견제하고 시민들이 권력자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권력자의 견제 장치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의 전당이 바로 국회예요. 네.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지 2년 되셨는데 네. 국회 생활 어떠셨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나의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더라도 실제로 아픔이 있는 것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람차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또 있겠습니다. 힘들었던 점 없으세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사실 저는 별로 안 바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실제로 일이 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네. 자리다 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보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예. 그 힘든 것도 그 보람으로 이겨내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2030 청년의 목소리가 국회에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90년대생 의원들이 배출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쵸. 지금 21대 국회에는 3명의 90년대생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당에 용해인 의원이 있고요. 정의당에는 류호정 의원이 있고 예. 그다음 민주당에 저까지 해서 이렇게 3명의 의원들이 다 나오셨어요. 있는데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네. 그 용해인 의원도 정말로 그 2030을 대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류호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노동자도 대변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타투법을 맞아요. 발의하면서 네. 발의가 됐던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배 정치인들은 사실 접근하기 조금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2030들은 왜 이게 안 돼? 라는 생각을 사실 버릴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과감하게 입법 활동도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21대도 2030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청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많이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최대한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기존에 했던 고민들을 사실 입법 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지키시라고 지금 피켓을 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정치의 일환인 거죠. 의원님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표 법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하셨습니까? 최근에 통과됐고 사실 많은 2030들이 공감해 줬던 법은 단연 저는 셧다운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20대 초반부터 계속 했던 생각이 셧다운제는 굉장히 불필요한 제도다. 이거 있어도 유명무실한 법이다. 그런 네. 제도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도 했었고요. 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법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실 1020 세대들이 네.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줬었던 그런 법안이에요. 네. 진짜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시군요. 자, 그럼 권진영 씨에게 이제 기회를 그러니까 드리죠. 잠깐 쉬어갈까요? 네네. 의원님 이제 땀 좀 훔치시고 좀 릴렉스하는 시간 드리기 위해서 양자택의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네, 직책 빼고 노잼 빼고 그리고 가식 빼고 그냥 의원님이 생각나는 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1억을 받는 대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면 1억을 받는다 대 1억을 안 받는다. 하나, 둘, 셋.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진짜? 네. 진짜요? 싫어하는 사람 100억 받는 거 싫어요? 사실 재밌으라고 안 받는다고 한 거고요. 1억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죠. 아, 뭐예요, 의원님? 내가 너무 속물적인가? 나도 내가 너무 못나 보여. 그러니까.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꿀 같은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 대 하루 종일 잠을 잔다.
하나, 둘, 셋. 전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네. 잘 시간이 많이 없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계속 선잠을 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짜 푹 한번 자보고 싶은 아이고. 네, 생각입니다. 안쓰럽네요, 정말. 토닥토닥. 셀프 토닥토닥으로.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갖고 싶은 것은 지금 행복 대 미래의 성공. 하나, 둘, 셋. 미래의 성공. 미래요. 이유를 살짝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또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미래가 이제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전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되고 싶은 국회의원은 한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전문가 국회의원 대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국회의원. 하나, 둘, 셋. 다재다능한 국회의원이 그래요? 되고 싶습니다. 네. 어. 한 가지의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네. 저는 실용 정치와 생활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곳에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유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의 전문가로서 엄청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것을 실제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재다능한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재다능한 국회의원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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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의원님. 아니, 근데 의원님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진 그런 네네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국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얘기인데요. 앞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고,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국가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국가가 복지 국가라고 여기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대 국가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예.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역임하기도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복지에 대한 예. 생각을 그만큼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기도 한데요. 이 복지국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 책의 227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조세 징수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세 번째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와 공동장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이것의 장단점을 다 취해서 네.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을 정말 잘 살게 하려면, 그러니까 소수의 국민만이 아니라 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복지 국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 가불론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에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를 또 걷어야 되는 거고 네. 이 세수를 걷는 과정이 얼마나 국민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가 네. 이 지점이 사실상 맹점인 거죠. 그래서 예. 국가 재정 등을 문제로 한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수많은 이제 복지 정책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것만은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요새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네.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죠. 국민연금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고 있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연금 개혁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스터디를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이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재정을 또 어디서 끌고 와야 되는가. 그렇죠. 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까?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에 법 하나 바꾼다고 뚝딱 만들어지지는 그렇죠. 않는다고 예, 봐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네, 것에 네.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 출발이 이제 뭐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다양하게 거기서 다쳤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청년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목표? 결국에는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2030, 뭐 40, 5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철저하게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계급사회가 없다. 우리 헌법에도 계급사회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계급사회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예,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도 계급사회가 되는데 저는 미래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저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조금 더 평등이 좀 강조돼야 네. 된다. 돈 없는 사람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것이 나중에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후반기가 네. 남았잖아요. 이 후반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지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세대 담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치인 전용기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의 목표인 거죠.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시겠죠? 기회가 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뤄내야 될 것도 많고요. 예. 지금 당장 남은 2년 안에 해결하지 못할 과제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여러 번의 기회를 얻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좀 기대가 돼요. 일단 네. 신선하게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지금 생활 정치를 다양하게 펼치겠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입법을 통해서 또 2030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데 네. 우리 권진영 씨가 의원님 만나본 소감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청년이시기 때문에 아유 고생을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했는데 네. 또 고생도 하시고 해서 그 힘들었던 헤아림으로 또 우리 국민들도 헤아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의원님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만 국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도 국가를 알아야 한다. 네. 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의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의 모델이라는 건 정답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나가는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데 네.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한 줄 평 적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뭐 못다한 이야기가 네. 있으시거나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결국에는 우리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정말 이상적인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네. 예. 사실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국민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이 되는 국가라는 것이 국민 한 사람을 위한 국가인 거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국가가 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와 그리고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용기 의원님과 함께 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오셔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입법 활동도 펴시고 활발하게 정치 생활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2030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이제 국회 들어와서 이곳을 활발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 계속 응원하면서 오늘 인생책방 나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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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즈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윤성근 작가의 헌책방 기담 수집가입니다. 헌책방 책방지기 윤성근 작가는 2007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작은 가게를 꾸리고 책과 사람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수집한 삶의 이야기 중 29편의 사연을 추려 책으로 엮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끝내 다시 보지 못한 친구가 각각 한 권의 책과 얽혀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책에 등장합니다. 비록 그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지만 지금은 내 손에 없는 그 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삶을 복원해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헌책방 사연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연 있는 책을 찾아드립니다. 수수료는 당신 삶의 이야기. 책 헌책방 기담 수집가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마리나 벤저민의 나의 친애하는 불면증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깨어있는 듯한 밤, 불면증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불면증을 알아온 저자는 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태인 불면증에 대한 사적이고도 보편적인 이야기를 에세이 형태로 책에 담았습니다. 불면증의 정의와 어원으로 글을 열어 역사, 문화, 의학,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잠과 불면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잠 못 이룬 날들에 대한 기록, 책 나의 친애하는 불면증입니다. 다음은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기행 2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이 만든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데요. 유럽의 도시에는 박물관이나 왕궁에서뿐 아니라 광장, 건물, 카페, 골목 등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도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유럽의 도시 공간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인물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 그만의 시선으로 마주합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도시, 빈, 부다페스트, 프라하, 드레스덴의 과거, 현재,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오래된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 떠난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 2입니다. 마지막 책은 택배기사님과 큰딸이 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책엔 300여 곳을 배송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한 하루와 자신이 올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고객의 이야기 등 경력 24년 택배기사님의 일상이 담겼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물건을 받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그 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대로 휴가를 쓸 수 없고 주말에 일하는 날도 많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택배기사님과 큰딸이 함께 쓴 책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행복한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